수급의 온도 차이, 그리고 또 환율이 장중에 1,350원 선을 재차 경신한 것, 또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고 9월에는 글로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챙겨볼 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밤사이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민간 업체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내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갭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0만 건 이상 예상했는데 12만 건대 나온 거는 좀 극명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쵸. 거고. 어저께 스냅이었나요? 뭐 20% 인원 줄인다. 감축. 20%면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10명 중에 2명이고 옆자리에 있는 나의 동료가 네, 동료가 없어지는 거죠. 건데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올 수 있는 거고 ADP를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르바이트나 직장 가면 사람들이 옛날 영화 보면 네네.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보면 네. 그 뭐 이렇게 찍잖아요. 맞아요. 그 종이로 된 거 이렇게 딱 기계 출근 네, 도장. 맞아요. 그거 하는 기업이거든요. 아.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러고 상장도 되어 있어요. 네네. 그거 하는 이제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고용 파악하기 굉장히 좋겠죠. 누가 이거 카드 찍었나 안 찍었나 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가 하는 있으니까. 건데 일단은 공식 가구 조사와는 다릅니다. 뭐 이제 ADP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요.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에서 5만 4천 건이 증가를 했고 중소기업에서 5만 3천 건, 소기업에서 2만 5천 건. 이게 경기가 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빅테크 몇몇이 조금 그 고용을 줄인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는 구글이 아닐 거잖아요. 그쵸. 구글이 아니고 이제 다른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이 실질적으로 네. 많이 줄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지난달 고용이 53만 늘었을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어났으니까 고용은 안 늘어날 것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되지만 내일 모레죠. 내일 밤이죠. 네. 내일 밤에 이제 신규 고용 나오는 거 그거를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이제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 완전 고용과 또 그를 넘어서는 좀 탄탄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더 자신감을 갖고 혹은 고용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충분히 더 크게 금리 올릴 수 있겠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그 좋아도 안 좋고 안 좋아도 안 좋을 수 그쵸.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건 이제 시장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이제 내일 나올 거 이제 전망치가 이제 30만인데 네. 지난달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52만 8천이 늘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 52만보다는 좀 줄어들 텐데 그래도 30만도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실업률 전망치는 3.5%입니다. 전월의 3.5%랑 똑같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사실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 실업률이 4%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볼커를 이야기할 때 네. 인플레이션은 2%고 자연 실업률은 4%니까 인플레이션 2% 넘어서고 자연 실업률이 4% 이제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면 경기 부양을 할 거고 죄송합니다. 더 떨어지면 이제 금리를 올릴 네. 거고 그 위에 있으면 금리 안 올릴 거야. 그 기준이 됐었던 게 볼커룰의 기준이 됐었던 게 네. 4%인데 3.5%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쵸.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사실 실업률이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용 자체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도 많이 늘어났고 전망치도 높은 상황이어서 이 고용이 높다 낮다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뭐 인플레이션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좀 힘을 실어주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임금 높은 걸 싫어한다면서요? 그럼요. 집값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임금 올라가는 거, 주식 올라가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돈 자꾸 쓰고. 그렇죠. 자꾸 수요 쓰니까 늘어나고 수요 다시.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늘어나고 그렇죠. 임금 올라가면 그게 또 다시 수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은 5.3%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네. 지난달에는 5.2%였거든요. 부럽네요. 미국 5.3%. 피디님한테 한번 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5.3% 원합니다. 네. 그런데 뭐 물가가 9% 올라가는데 안 되죠. 이거저거 더 빼면 올라가야죠.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피크아웃. 위에서 이제 점점 꺾여야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연준도 금리를 더 안 올릴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당 임금은 5.3%란 말이에요.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기대했었던 것이 그거잖아요. 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좀 낮춰주지 않을까. 네. 연준 피봇 막 그쵸.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는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보다 높이 올라간다.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당 임금이 조금 잡힌다. 뭐 유가도 떨어졌고 인플레이션도 좀 감소 추세고 그래서 좀 잡힌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께 구인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졸츠 네. 보고서. 구인 숫자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보다. 시간당 임금이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돈 많이 안 주면 나 안 갈래. 안 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나올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아주 긍정적인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 계속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환율 이제 어제 갑자기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더니 오늘 다시 1,350원을 회복을 했어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서 원래 우리는 이렇게 되면 1,340원 선에 좀 안착하나 싶었는데 다시 1,350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식만큼이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떨어진 거는 이제 어저께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유가도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죠. 이틀 동안 이제 급락을 해서 그래 유럽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네. 지금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 경기 때문에 강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몇몇 이제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미국 돈이 강한 것 그리고 뭐 안전자산 좋은 거 맞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렇죠. 일단은 금리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차이. 네.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한국은행도 25bp 올린 거를 좀 뭐 계속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25든 50이든. 그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50bp 강하게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죠.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보다 금리 인상 정책을 먼저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잭슨홀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더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럽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못 올릴 거야라고 하니까 유로화는 약세. 다른 신흥국 통화들 다 약세. 네. 미국만 금리를 엄청 올리니까 미국 통화만 유일하게 강세.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잭슨홀 미팅 다음부터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75bp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그거는 3주 정도 지나면 네.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유로화가 페리티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원래는 유로화가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져서 페리티 밑으로 떨어졌다가 1대1 비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되면 원화도 강세, 게다가 외국인도 사겠다. 그러면서 어제 좀 강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오늘 또 외국인 다시 팔고. 그러니까요. 어제는 약간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였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제 MSCI 리밸런싱도 있었어요. 네, 리밸런싱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고요. 리밸런싱 끝나고 나면 뭐 그런 것도 추정하던 세력들이 이제 반대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제 보면 현선물 베이시스가요. 네. 마이너스 2포인트 가까이 갔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컨텐거여야 네. 선물 가격이 비싸야 정상인 거거든요. 정상은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보다 높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그게 베이시스가 종가에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막 사면서 끌어올렸어요. 어제 삼성전자 엄청 샀잖아요. 네. 현물을 사면서 현물 지수를 끌어올렸고 선물은 엄청 팔았습니다. 어제 4천 계약 넘게 팔았거든요. 네. 장중에 8천 계약까지 팔다가 마지막에 좀 줄어들었지만 네. 선물을 막 팔면 어떻게 돼요? 선물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비정상적으로 원래 이론적으로는 선물이 0.2포인트 더 높아야 되는데 네. 어제는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갔어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외국인이 지난달 7월, 8월 달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6조 정도 샀거든요. 네. 외국인 많이 샀네요. 생각보다. 많이 샀죠. 네. 많이 샀죠. 10몇 조를 상반기에 팔았다가 이제 2달 사이에 6조를 샀으니까. 네. 그런데 환율은 굉장히 약세, 뭐 10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있던 1,350원까지 갔는데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네. 한국 주식이 싸다라는 거죠. 한국 주식이 싸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달러화로 전환했을 때.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네.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90%고 뭐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뭐 해서 외국 주식 90%고 한국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데 하락하긴 같이 하락했다가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 비중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환율로 보면 달러 가치가 더 높아졌으니까 미국 주식은 더 올라갔고 그렇죠. 한국 주식은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미국보다 덜 올라갔고 그렇죠. 환율로 보니까 10%가 까졌네? 또 더 빠지고. 내려갔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10%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어저께 리밸런싱이 집행이 됐는데 네. 그 전부터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 것이 아닌가. 어제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반대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오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환율 차트가 나오는데 유로보다 원화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더 올랐어요. 더 절하됐습니다. 네. 유로보다 훨씬 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경기 좋은데 네. 유럽보다는 유럽보다는 좋죠. 그렇죠. 예. 유럽보다 경기 좋은데 유로보다 더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어저께까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조정 작업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IRA 법안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사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7위안, 달러당 7위안까지 거의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금리차, 유럽과의 금리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더 하잖아요. 네. 25bp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죠. 5bp 내려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와 이제 통화 정책 차이 때문에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안화와 거래가 많다 보니까 프락시 통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대체제, 위안화의 대체제. 위안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고정환율제잖아요. 네. 위안화는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맘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안화 안 되면 원화로 대신 때려. 이런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원화가 굉장히 고통을 받아왔었죠. 근데 수급상에서 그런 반작용, 원화 약세의 반작용이 8월 달까지의 수급에 영향을 좀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좀 줬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도는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약간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은 팔아야 되는 게 음. 정상적인 포지션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9월에도 그럼 외국인의 수급은 여건이 별로 좋다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상은 그렇게 좋을 리가 없고 환율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별로 안 좋겠네요. 시장도 그렇잖아요. 7월, 8월 올랐으니까. 네. 7월, 8월 올랐으니까 아, 뭐 왜 욕-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세요? 그럼 울면서 이야기하면 또 네. 보시는 분들이 더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7월, 8월 올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물론 이제 미국만큼 오르지 못했다라고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 4일 동안 미국 빠지는 거 보면 더 올랐어요. 아유 우리는 양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잖아요. 오늘은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그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건가? 시장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불확실성 제거하기 전까지는 네. 불확실성 지금 FOMC에서 7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연준의 말을 안 믿었었던 것에 대한 대가? 뭐 그렇게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대가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7, 8월장에 보면 뭐 태조 이방원이다. 뭐 개별적인 뭐 종목의 반등이 순환매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는데 9월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좀 보기는 어렵겠네요. 순환매가 아니었죠. 태조 이방원은 추세적으로 올랐죠. 추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다 신고가였는데 네, 그렇죠. 추세적 순환매였다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쭉 올랐죠. 쭉 올랐잖아요. 오늘도 쭉 오르고 있던데요. 계속 뭐 네. 고가를 형성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할 만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가기 때문에 없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성이라는 게 붙어서 그쪽은 계속 뭐 수급의 수요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이클 상으로 본다면 뭐 3분기에 좋아질 만한 업종들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뭐가 같아요. 있어요? 지금 미국은 ISM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ISM 뭐 PMI 이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BSI라고 하거든요. 네. PMI랑 PMI랑 비슷한 게 있어요. 국내에는. 거기에 보면 신규 수주의 재고를 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수주는 늘어난다는 뜻이고 네. 재고는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요 차트를 보면요. 왼쪽 위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신규는 늘어나고 재고는 줄어드는 그런 업종들. 오른쪽 밑에가 수주가 늘어나든지 뭐 늘어든 재고가 줄어들든지 해서 회복 사이클로 오는 그런 업종을 이 이야기하는 아래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를 비롯한 화학물질 제품, 목재, 나무 이쪽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쪽은 회복되는 국면. 그리고 뭐 금속화학이나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국면.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8월 수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반도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좋진 않지만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서 저는 업종을 좀 태조 이방과 함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게 있던데 요거까지만 좀 확인해 보시죠. 일단 태조 이방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코프로뱀, LNF 이런 쪽이 올해 상반기 초까지 주도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바뀌었거든요. 네. 폐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게 IRA 법안의 영향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쪽을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피팅 업종, 뭐 그러니까 실제 배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피팅 업체가 배에도 들어가고 LNG 터미널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쪽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OCI와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보다는 모듈 쪽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사는 신규 수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뭔가 하나 또 잭팟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쪽을 주목하시면 9월 달에 그나마 좀 어려운 시장 방어를 좀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재영 스페셜 9월의 주목 섹터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 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